이재명 대표가 10시간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조사에 앞서 지지자들과 100m 거리를 걸었고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었는데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고 했습니다. 성남지청 앞은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측이 운집하면서 대리전이 펼쳐졌습니다. 이 대표는 보수 성향 단체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부인했습니다. 전후 상황 취재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국민의 중국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합니다. 90일 미만 중국 체류가 막히는데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중소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대입 정시 모집에서 전국 14개 대학 26개 학과에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지역이 10개 학과로 가장 많았는데 비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충원은 앞으로가 문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부진 영향이 컸는데 반도체 수출은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테슬라 전기차 운전자가 주변 시민들의 도움으로 폭발 바로 직전 차량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다들 보셨겠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형사 피의자였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정치 탄압의 피해자라는 점이 최대한 부각되도록 치밀하게 연출한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검찰청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검찰 조사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종합해보면 진실 공방을 위한 출석이라기보다는 법정 싸움을 앞둔 대국민 여론전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때문에 조사는 의외로 일찍 끝난 듯합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이 대표가 출석한 검찰청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송민선 기자,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저녁 7시쯤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이 대표 측이 여전히 청사 안에 머무르면서 그 기존에 진행했던 검찰 조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대표 측은 조사 열람이 끝나면 청사 밖을 나오면서 취재진을 향해 추가 발언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세우고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성남지청 유민종 부장검사가 직접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 조사가 시작되고 얼마 안 됐을 때 미리 준비해온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고 검찰의 질문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혐의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 6곳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총 160억 원대의 후원금을 성남FC에 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이들 기업이 후원금을 낸 배경에 강압과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성남FC 인센티브 상당 부분이 측근들에게 들어간 경위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조사에 적극 응하진 않으면서 검찰 조사는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를 토대로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예, 뉴스 중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청사 밖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연결해서 직접 현장 상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검찰청 입구를 100여 미터 남겨두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가면서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10분간에 걸쳐 장문의 입장문을 낭독했습니다. 자신의 검찰 출석 모습을 기록에 남겨 두고두고 국민들이 되새김질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어서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지청 정문 앞 차에서 내린 이재명 대표.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취재진의 야당 의원까지 뒤엉킨 채 청사를 향해 걸어갑니다. 지지자들과는 악수까지 나누며 100여 미터를 천천히 움직입니다. 16분을 걸어 청사 마당 포토라인에 도착했지만 소란은 이어졌고 소리가 작습니다. 쫄았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여유도 보였습니다.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을 땐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검찰 수사를 비난했습니다.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과거 사건까지 거론하면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8장 분량 2,300자 입장문을 약 10분간 읽어내려가는 동안 자신의 혐의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작심 발언을 쏟아낸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당 지도부와 악수한 뒤 검찰 조사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41명이 함께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검찰 출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당 일각에선 비판 기류도 있었지만 결국 대세는 이재명과 함께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한 여야 공방은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지단체와 반대단체 회원들의 구성을 뚫고 성남지청 정문에 들어선 이재명 대표 옆에 박홍근 원내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같이 걸어옵니다. 박찬대, 장경태, 고민정 최고위원을 비롯해 소속 의원 41명이 출동해 이 대표를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을 지키고 당을 지키고 반드시 지도부는 이 대표와 검찰에 같이 나가려고 원내 대책회의도 40분 이상 앞당겼는데 이 대표 수사는 정적 제거라며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독일 나치와 조선 총독부가 국민을 겁박할 때 내세운 것도 법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두환의 잔인함과 이명박의 사악함과 박근혜의 무능함을 모두 갖춘 정부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헌법기관인 의원 41명이 이 대표 개인 비리 조사에 몰려간 건 이 대표 병풍을 자처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시위하는 식으로 하는 스타일의 것은 정치를 너무 오버하는 거고요. 지금 이 행위는 그 방탄 프레임을 더 공고히 해주는 거죠. 여당은 과거 이 대표의 조폭 친분설을 겨냥해 범죄 도출도 조폭 영화처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개인적으로 저지른 문제와 관계된 것인데 왜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막고 이 위세를 부리는지. 개선 장군 행차라도 하듯이 출석하는 것은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소환 조사를 마치면 이재명 대표는 모레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여론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입장문은 물론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었겠지만 내용은 법정 변론에 가까울 정도로 상세했습니다. 과연 다 맞는 말인지 검찰의 주장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홍영 기자, 축구단 후원금 거둔 걸 두고 이 대표는 시장이 열심히 일하는 게 무슨 죄가 되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덕분에 기업을 유치한 것이지 부당한 거래는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예.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이 대표가 말한 적극 행정이라는 주장이 문제가 없으려면 이 특정 기업의 편의를 봐준 대가성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뇌물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선의로 후원했다기보다는 토지 용도 변경이나 건축 인허가권 같이 이 주고받은 것이 명확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대표 측이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라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 뇌물죄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기업들이 성남FC에 낸 돈이 이 용도 변경이나 인허가권과 무관하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입니다. 예. 이 대표는 이 적법한 행정과 정당한 광고 계약을 검찰이 부정한 행위로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 기업이 거절하기 어려운 요구형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의 후원금을 유치해서 시장이 가진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세금을 아낀 것이니 죄가 되지 않는다.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이 대표는 성남FC에 들어갈 시 예산을 아꼈다고 하는데요. 이 검찰은 성남FC가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이고 인허가권 역시 성남 시민의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원 대가로 알짜배기 땅을 원하는 기업에 준다면 특혜라는 겁니다. 또 이 공원이나 도로 등 성남 시민을 위해 써야 할 기부 체납을 이 사기업인 성남FC가 현금으로 받은 것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남FC가 성남 시의 것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다. 별개의 것이다. 이런 뜻이군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미르재단도 언급했는데요. 네, 성남FC는 미르재단과는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앞서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미르 K스포츠재단 후원 판결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들이 성남FC에서 광고나 후원 대가로 받은 성과급이 이 대표 측에 흘러갔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또 이 대표 측 인사가 있는 희망살림과 같은 이 사단법인에 우회적으로 기업들이 후원한 점도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이 대표는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끄집어냈다 이렇게도 주장하는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네, 그 부분은 사실과 조금 다른데요. 2021년 9월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검찰에 무혐의 의견을 보냈지만 추가 증거가 나오면서 보완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검찰 내부에선 당시 친정부 인사였던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를 뭉개려 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에 반발한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박은정 전 지청장은 이 문제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4년 7개월 동안 성남FC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혐의된 사건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대충 수사하다가 덮은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청 앞은 대규모 군중 집회처럼 소란스러웠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채 지지자와 반대하는 사람 1000여 명이 몰려서 하루 종일 욕설 섞인 고함을 주고받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구자형 기자입니다. 왕복 10차선 도로 양쪽이 인파로 가득합니다. 한쪽에서는 파란 풍선을 들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재명 절대 지켜! 반대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 수사를 주장하며 맞섭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석한 성남지청 앞에는 지지자와 보수단체 등 1,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경찰이 도로 사이를 통제해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양측은 하루 종일 고성과 폭언을 반복하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함께 무시하면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 청사 앞에 모인 양측의 충돌에 대비해 경찰 9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어제부터 집회 참가자들이 몰려들자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교통 혼잡 등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지금 죽겠어. 어제부터 저러고 있어요. 양측이 마이크와 스피커까지 동원하면서 집회 소음 기준치를 넘어서자 경찰은 한때 소음 유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시절부터 검찰과 질긴 악연을 이어왔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부터 친형 강제 입원 의혹까지 여러 차례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 소환 이후에도 대장동과 백현동 특혜 의혹 같은 대형 사건 수사가 줄줄이 남아서 당분간 검찰과의 악연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006년 변호사 시절 아파트 특혜 분양을 폭로하면서 검사 사칭 사건에 가담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018년엔 도지사 선거 TV 토론회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제가 그 진상을 밝히고 또 저의 부당한 올가미를 벗어나려는 2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정치 생명의 위기도 맞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돼 기사회생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재작년 9월에 대장동 특혜 의혹이 터지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했고 제가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를 서면 조사해 또다시 기소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줄줄이 차례를 기다립니다. 당장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 검찰과의 악연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를 2025년에 유동규내로 넘길 계획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2025년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시점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유동규내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을 지칭한 것으로 검찰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검찰 대장동 수사의 핵심 단초가 된 건 대장동 팀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여기엔 김만배 씨가 2025년이 되면 대장동 사업을 한 지 10년이 된다며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를 달라면 주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2015년 설립됐는데 업무방해 등의 공소시효 10년이 끝나는 해에 약속한 수익 428억을 이재명 당시 지사 측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최근 남욱 변호사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법조계를 상대로 로비한 정황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팀이 자주 가던 유흥업소 직원으로부터 김 씨가 2017년 부장판사였던 A 씨와 술을 마셨고 B 부장판사도 참석했다는 진술을 받은 겁니다. A 씨는 현재 변호사 개업을 한 상태이고 B 부장판사는 여전히 법원 근무 중입니다. B 부장판사는 공보 업무로 알고 지내던 김 씨가 불러 술자리에 잠깐 들렀을 뿐이라며 누가 술값을 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중견기자들과의 억대 동거래에 이어 법조계 접대 의혹까지 속속 찾아내면서 김 씨의 범죄 수익 추적과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도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기소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될 건지 취재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보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입장문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스스로를 어항 속의 금붕어라고 하는 건 억울하다는 뜻이겠죠. 직접 썼다고 합니까? 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 대표가 직접 쓴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대표실 메시지 팀이 있는데 거기하고 또 의원실 보좌진이 초안을 잡아가지고 보고를 올렸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거의 새로 쓰다시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보통은 당대표가 대국민 메시지를 낼 때는 소속 의원들한테 미리 원고를 보여주고 또 소감을 묻고 그걸 원고에 다시 반영하고 뭐 그런 절차를 거쳐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의 사전 조율이 없었던 이 대표의 깜짝 발표인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 일각에서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뭐 이런 유감 표명이 한마디도 없었던 건 좀 아쉬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사과라든지 유감 표명은 없었군요. 이것도 역시 뭐 법정 싸움을 대비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검찰 조사실 들어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합니까? 네, 저희가 또 확인해 보니까 이 조사가 시작됐을 때 이 대표와 또 변호인이 A4 용지 한 10장이 좀 안 되는 진술서를 검찰에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수사팀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진술서로 가름해달라 이런 취지로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오늘 조사에서 이 대표 측이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건 아닙니다만 적극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또 검찰 수사팀도 사전에 준비한 질문을 이 대표한테 모두 소환은 했지만 큰 수확은 없었고 결국에 당초 예정보다 빨리 조사를 끝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직접 출석의 모양새를 취했는데 사실은 뭐 서면 조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수준의 답변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자, 그렇다면 검찰 대면 조사는
이걸로 끝날까요? 아니면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제1야당 대표를 여러 번 소환하는 건 검찰로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소환해서 조사할 거는 모두 다 해야 한다 이런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유력 인사를 조사할 때는 이 수사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뭐 미리 좀 차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러는데 이런 절차 없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점심 식사가 이 설렁탕으로 했는데 이 대표가 뭐 30분 만에 해치우고 또 조사를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양측 모두 하루에 끝내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오늘 조사가 좀 부진하고 또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혐의들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서면 검찰이 이 대표를 또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검찰도 사실은 쉬운 상대가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예, 뭐 저희가 좀 전망해 보기로는 검찰이 가진 카드가 총 3개 정도 돼 보입니다. 첫 번째는 불구속 기소고요. 두 번째는 영장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현재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함께 묶어서 그러니까 병합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는 그런 안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검찰이 바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 이거는 높지 않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왜요? 이 대표 혐의가 뇌물죄고요. 금액도 크기 때문에 설령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결국은 검찰이 영장을 한 번은 청구한다 이런 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역시 남아 있습니까? 맞습니다. 다만 그 대장동 사건을 병합하려면요. 그 전에 이 대표를 중앙지검이 한 번 더 소환해서 조사한 다음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대장동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로부터 이 대표와 관련된 어떤 진술을 검찰이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될 전망이고요. 그러니까 뭐 3가지 카드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는 이원석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수사팀의 보고를 받은 뒤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오늘 돌아가고 나면 뭐 내일 당장 영장을 청구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정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군요. 예, 이재명 대표 지금 아직도 지금 안 나왔다는 거죠? 지금 검찰청 밖으로는 조사는 끝났는데. 그렇습니다. 7시 반 정도에 조사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조서 열람이나 이런 절차들을 좀 거치면서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뉴스 중에 끝나면 저희가 연결을 해서 보여드릴 텐데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김보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나경원 전 의원의 당권 도전 행보가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란 보도가 쏟아졌는데 저희가 대통령실과 여권 내부 기류를 자세히 취재해 봤더니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 전 의원 측과 대통령실의 주장이 엇갈리는 혼선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나 전 의원은 현재 불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경원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오늘 사의를 밝혔습니다. 나 부위원장 측은 대통령에게 심려를 끼쳐 사의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부처와 조율 과정 없이 언급한 대출 탕감 구상이 논란을 빚은 지 나흘 만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대통령실은 사의 표명을 전달받은 적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혔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셈인데 아직 서로가 공감하는 사퇴 수습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위촉 석 달 만에 논란을 부른 건 나 부위원장 책임이 크다며 현재 해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아직 고민 중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당초 출마에서 불출마로 고심의 방향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해외 순방으로 이번 주 토요일부터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를 방문합니다. 지난 1980년 UAE와 수교를 맺은 뒤 첫 국빈 방문인데 이번에는 철저히 경제 외교에 중심을 두겠다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순방 일정은 홍현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오는 14일 UAE를 국빈 방문합니다.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데 원자력과 에너지, 투자, 방산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외교의 초점을 경제 활성화와 수출 확대에 맞추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한 달 전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해 원전 협력을 당부한 데 이어 윤 대통령도 원전 수출 1호이자 올해 3호기 준공을 앞둔 바라카 원전을 직접 찾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UAE 간 방산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며 구체적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문화, 한국형 사드 LSAM 수출 발표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스위스 다보스로 이동해 한국 정상으로는 9년 만에 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민간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 방향 소개 및 한국 투자 협력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취임 2년차 첫 순방국이자 중동 지역 첫 방문지로 UAE를 선택한 건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중국이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무기한 전면 중단했습니다. 한국이 올해 들어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수위를 높인 데 따른 보복성으로 파악되는데요. 그동안 중국이 우리와 비슷한 방역 조치를 내놓은 국가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성 메시지를 내놔서 우리도 전혀 예상 못했던 바는 아닙니다만 우리 정부가 중국이 기업 활동은 할 수 있게끔 일반 관광객에게만 비자를 중단했던 걸 생각한다면 중국의 조치와 우리의 대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仍执意针对中国采取歧视性入境限制措施，对此中方坚决反对，并采取对等措施。 중국이 오늘부터 한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시기를 조정하겠다며 보복성 조치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국이 공무와 기업 활동 등의 일부 예외를 두고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는 반면 중국 정부는 아무런 예외 없이 모든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어제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방역 조치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고 박진 장관이 중국발 입국자 확진 비율이 높아 시기상조라고 답하자 하루 만에 이런 조치를 내린 겁니다.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내린 조치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측에 유감을 전달했다며 상응 조치로 이달 말까지인 비자 발급 중단 기간을 더 늘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오늘 일본에도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이 황당한 건 중국이 하루 이틀 여유도 없이 바로 오늘부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당장의 무역업 종사자들은 비상입니다. 특히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은 한 번 귀국하면은 중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단기 비자 중단은 비자 발급 업체조차 당황할 만큼 갑작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안 돼요. 상용 비자는 9시부터 접수를 다 중단시켰대. 중국을 오가며 15년 넘게 무역을 하고 있는 백모 씨에게도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 국내에 입국할 예정이었는데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사업 목적 상용 비자 발급이 끊기면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면 이제 어쨌든 한국에서 새로 받아야 들어오거든요. 근데 안 주잖아요. 오늘부터 안 준대잖아요. 중국에 가서 샘플을 검수해야 하는 무역업체 직원도 막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해외 수출 계획에 대해서 샘플들 그쪽에 다 나오니까 난감하죠 이제. 경기 둔화와 각종 규제 등의 여파로 매출이 감소했다는 중국 내 한국 기업이 2배가량 증가한 상황에서 비자 중단 결정은 사업 어려움을 가중시킬 전망입니다. 장기 체류 주재원이 많은 대기업보다 입출국이 빈번한 중소기업에게 충격이 큽니다. 입국 제한 조치에 불쾌감을 숨기지 않은 중국이 보복에 나서면서
중국과 무역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당분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전기차 테슬라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나서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여러 차례 폭발이 이어지는 와중에 차문이 열리지 않으면서 운전자는 갇힌 상황이었는데요.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구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달리던 자동차가 중앙분리대를 받은 뒤 폭발합니다. 차량 파편이 튀며 여러 차례 섬광이 번쩍입니다. 불길이 치솟고 연쇄 폭발까지 일어나는 위험한 상황.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달려온 시민들이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불길이 엄청 치솟는데도 사람 5명이 달려들어서 마우치를 깨고 3번 이상 폭발에 밀렸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세종시에서 30대 A씨가 몰던 테슬라 전기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폭발과 함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전기차 리튬 배터리가 100m 정도 떨어진 이곳까지 날아왔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전기차 화재 전용 침수조를 설치해 1시간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방수를 했을 때는 그 전기 차량에 있는 배터리에 그 물이 직접 닿지가 않습니다. 물을 채운다면 그 안에 그 배터리가 잠기기 때문에. 운전자 A씨는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올해 대입 정시 모집 지원이 마감됐습니다. 최종 경쟁률을 공개한 전국 208개 대학 가운데 26개 학과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원자가 없는 학과가 있는 대학은 14개였는데 모두 비수도권 대학이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충원은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의 한 사립대입니다. 신입생 597명을 정시 모집으로 뽑을 예정이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학교의 한 학과는 정시 모집 인원 5명 중 지원자가 1명도 없어 미달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남의 한 사립대는 항공 등 3개 학과에서 총 69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 수는 0이었습니다.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또 2월 달에 추가 모집을 또 하거든요. 208개 대학이 정시 모집을 마감한 결과 14개 대학의 26개 학과는 지원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2020년엔 이런 곳이 3개 학과였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지방대학이고 경북이 10개 학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앞서 수시 모집에서도 비수도권 130개 대학은 미등록 인원이 3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대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만 지방대가 육성이 되고 또 지방에 좋은 중고등 학교나 그런 교육 시설이 있다고 하면 지방대도 좋은 기업들이 또 많이 내려오고 내년도 대입 예정 인원은 올해보다 3만 명 넘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저출산과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지방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요즘 결혼식에 가보면 20대 나이에 결혼하는 신부가 참 드물죠.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었던 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30대 신부가 20대 신부보다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결혼을 서두르지 않은 풍조에 이 경제적 영향까지 겹친 것으로 보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올해 33살인 공무원 A씨. 20대에는 기혼인 친구들이 거의 없어 결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30대에 접어들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30대 친구들이 좀 많이 결혼하고 전반적으로 좀 결혼관이 이제 형성이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싸우는 걸 많이 못 보는 거죠. 결혼정보회사의 주 고객도 20대에서 30대로 바뀌었습니다. 30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연애 상대가 아니라 이제 결혼 상대를 찾고자 이제 결혼정보회사를 정말 많이들 문의하고 계세요. 실제로 재작년 30대의 초혼 신부는 49.1%로 45.5%를 기록한 20대 신부를 앞질렀습니다. 통계가 작성된 1990년 이후 처음입니다. 결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풍조가 확산된 데다 어려워지는 경제 속에 집값과 양육비 등의 늘어난 부담까지 겹쳤다는 분석입니다. 서류들
때쯤 되면 어쨌든 모아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자라고 그랬어요. 첫 결혼의 평균 연령도 남녀 모두 이미 30세를 넘겼습니다. 늦게 결혼하면 이제 남아있는 가임 기간이 적이기 때문에 출산을 갖다가 희망하는 만큼 낳을 수 없는. 결혼을 미루다 비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늘어나는 상황. 인구 절벽 완화를 위해서라도 주거와 양육 지원, 질 좋은 일자리 등 결혼을 주저하지 않게 만드는 다양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음식점에서 가격 오르는 건 봤어도 내리는 건 못 보셨을 겁니다. 가공식품도 마찬가지죠. 지난해부터 크게 뛴 외식 물가가 원자료값 하락에도 좀처럼 내려올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인건비 등을 이유로 듭니다만 소비자는 불만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이 고깃집의 툭불 한우 꽃등심 100g 가격은 19,900원, 살치살은 25,900원으로 2년째 같은 가격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우 도매 가격은 꾸준히 떨어졌지만 음식점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도매값이 조금 떨어졌다고는 들었는데 몇 년째 가격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한우 평균 도매 가격은 내리더라도 음식점에서 주로 팔리는 구이용 한우 부위에 대한 납품 단가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정육이 재고가 많이 쌓이는 관계로 이분들이 자금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구이용에서 단가를 내려주지를 않아요. 한번 오르면 떨어질 줄 모르는 건 삼겹살 등 다른 외식 메뉴와 가공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산지살 값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도 즉석밥 제조업체는 가격을 7% 올렸습니다. 원재료 값은 내렸어도 인건비와 물류비, 포장재 등 기타 비용이 올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원자재 가격 플러스 그다음에 중간 유통 단계에서 자체적인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손해를 보고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설을 앞두고 정부도 쇠고기, 삼겹살, 치킨 등 가격을 매일 조사하겠다는 입장. 답답한 소비자들의 속을 뚫어줄지 관심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휘발유를 얼마에 넘겨받는지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격 공개가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시켜서 휘발유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이 정부가 가격 공개 대상에서 알뜰 주유소를 제외시키려고 해서 주유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새해 들어 유류세가 오르자 휘발유 가격은 1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내려오는 거는 전혀 체감이 안 되고 오르는 것만 체감이 많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실제 지난해 유류세가 인하됐을 때 그 이상으로 휘발유 값을 내린 주유소는 10곳 중 2곳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휘발유 가격을 잡으려고 정유사의 휘발유 도매 가격을 공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유사 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판매 가격을 낮추겠다는 건데 업계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업 영업활동에 심각한 위축을 초래하게 될 거고요. 경쟁사의 가격 정책 분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가격 상향화로 동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정부가 운영하는 알뜰 주유소는 가격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해지자 일반 주유소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뜰 주유소들이 공급받는 가격을 공개해야 일반 주유소들이 얼만큼 비싸게 공급받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 공개를 통해 기름값을 잡으려는 정부와 영업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정유업계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해외 교역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석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수출 부진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연말 적자는 21년 만에 처음이어서 일시적인 현상이길 바랍니다만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얼마나 나쁜지 김지아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6억 2천만 달러 적자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9월과 10월 간신히 흑자로 돌아서더니 다시 적자의 늪에 빠진 겁니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뒷걸음질 치면서 지난 2001년 이후 21년 만에 연말인 11월에 마이너스 성적표를 받아든 겁니다. 수출은 반도체, 화학 공업 제품 등의 성적 부진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3% 급감한 반면 수입은 원자재 수입액 증가로 1년 전보다 0.6%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11월 누적 경상 수지는 243억 7천만 달러. 흑자는 유지했지만 규모는 재작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저희 당행 전망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의 경우 하반기 이후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수입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연간 흑자는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흐름이 유동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올해도 거의 비슷하게 세계 경기 침체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출에는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선 반도체 등의 수출 회복은 물론 교역팔로 다변화 등 중국 리스크를 넘어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서울 목동의 6개 단지 15,000가구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습니다. 재건축에 물꼬를 튼 셈인데 문제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1986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었지만 재건축 사업은 그동안 표류했습니다. 이곳 목동 7단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돼 지난 2020년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 판정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재건축 합리화 방안 명목으로 평가 항목과 판정 기준 등을 조정한 이후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7단지를 비롯해 목동 아파트 6개 단지와 신월 시형 아파트도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재건축이 우리들의 수건이지요. 30년 전보다 지금은 최첨단으로 짓는다는데 이왕이면 그런 데 살아보고 싶지 뭐. 개정된 재건축 방안이 적용되면서 서울 반포동과 상계동에서도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가 잇따르고 정밀안전진단 신청단지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재건축 사업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시장 환경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출 금리도 좀 부담스럽고 초과 이익금 환수 이런 것들은 아직 모법이 개정되지 않아. 결국 금리와 분양가, 초과이익 환수금 규모가 재건축 시장의 온도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영국 왕실 비화를 담은 해리 왕자의 자서전이 오늘 출간됐습니다. 해리 왕자는 각종 인터뷰에서 왕실 가족과의 사소한 갈등까지 폭로해 왔는데요. 너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런던 시내 서점 곳곳에 진열된 해리 왕자의 자서전. 영국 시간 10일 자정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Everything is context. So I really want to see for myself. 스페어, 예비용이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늘 후순위였던 둘째 왕자의 왕실 폭로전은 출간 전부터 눈길을 끌었습니다. They've shown absolutely no willingness to reconcile up until this point. 아버지 찰스 3세에게 재혼하지 말라고 빌었고 형 윌리엄 왕세자에게 맞은 적도 있다며 불화설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I think she would be heartbroken that it's ended up where it's ended up. 마약 경험 같은 개인사와 아프간전에서 탈레반 25명을 사살했다는 내용까지 가감없이 담았는데 탈레반의 반발까지 사는 등 선을 넘은 폭로였다는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 But now that the things are getting a little dirty, I'm a little on the side of not supporting them so much. 여왕 서거 이후 흔들리는 군주제를 없애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책 출간을 앞두고 폭로 인터뷰를 이어온 해리 왕자에 대한 호감도는 한 달 새 7%포인트나 떨어져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스티브 잡스와 앤디 워홀 같은 유명 인사의 초상 사진으로 잘 알려진 알버트 왓슨의 국내 첫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거장의 인물 사진은 어떤 점이 특별할까요? 박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엄지를 턱에 댄 채 정면을 응시하는 스티브 잡스. 이 작품을 찍을 당시 알버트 왓슨은 사진 촬영을 싫어하는 잡스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잡스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That I only needed him for 30 minutes. So this immediately helped my relationship. He said, maybe this is the best picture ever of me. 동시대 최고의 초상 사진가 알버트 왓슨에게 사진 촬영이란
대상의 본질을 이끌어내는 작업입니다. 놓치기 쉬운 찰나를 포착하려면 피사체의 성격부터 철학까지 사전에 모든 걸 공부해야 합니다. That you do your homework. You know the movies of Alfred Hitchcock. You know the beginning movies, the end movies. You read about the philosophy of. 카메라와 동행한 지 어느덧 60년.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에게 카메라는 또 다른 눈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여든에도 활발히 활동하는 그는 스스로를 여전히 사진 중독자라 말합니다. I loved analog photography. I loved the smell of the darkroom. I loved making prints.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이 쾌거를 이뤄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른바 2701호 논란이 일었죠. 선수들에게 신망이 높지만 자격증을 갱신하지 않은 트레이너를 축구협회가 고용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인데 논란 한 달 만에 축구협회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선수들과 사설 트레이너 문제로 갈등했던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이다솜 기자가 사건 내막을 짚어봤습니다. 반성하고 개선해라, 제 식구 챙기지 말아라. 지난달 6일 손흥민의 개인 트레이너 안덕수 씨가 축구협회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월드컵 기간 사설 트레이너 자격으로 일부 선수들의 치료를 도왔던 안 씨의 SNS 글에 몇몇 선수들이 지지 의사를 표하며 축구협회와 선수들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2701호 사건으로 협회는 한 달 만에 해명의 글을 올렸습니다. 협회 측에 따르면 월드컵을 앞두고 일부 선수들은 2차례 안 씨를 협회 의무팀에 공식 채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안 씨가 보유한 자격증은 협회가 인정하는 자격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선수들은 안 씨를 다른 직책으로라도 등록해 고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수들이 협회 의무팀장이 안 씨의 채용을 반대했다며 업무 배제와 귀국 조치를 요구하는 등 선수들과 협회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협회는 선수 부상 상태를 놓고도 협회 의무팀과 안 씨의 주장이 대치돼 선수들의 혼란이 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협회 측은 3월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안 씨와 선수들이 공식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세종대왕이 신하들에게 직언을 당부했던 말씀을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질지 못하고 일 처리에 어두우니 분명 하늘의 뜻에 어긋날 때가 있다. 그 허물을 열심히 찾아내 하늘의 꾸짖음에 답하게 하라. 이코노미스트는 이 말을 문재인 정부가 교훈으로 삼아 비판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안의 좌파들이 자신들을 약자로 여기며 늘 적에게 포위되어 있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다고 했죠. 이른바 피포위 의식입니다. 이 피의식은 세상을 선과 악, 아군과 적군으로 갈라 특정 집단의 강한 결속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세상을 주류와 비주류로 나누어 이렇게 기득권 타도를 외치곤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을 부른다.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이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발언을 하고 나서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후보를 대장동 몸통으로 지목한 응답자가 열에 넷에 육박한 일도 있었죠. 정치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아마도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그리고 불손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거창한 출정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2,000자 넘는 입장문은 마치 대선 출사표나 법정 최후 진술처럼 비장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기업들 유치해서 세수 확보해서 성남 시민의
세금 아낀 일이 비난받을 일이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관내 기업 6곳에서 160억 원대에 이르는 극히 이례적인 거액을 얻은 대가로 부지 용도 변경을 비롯한 특혜를 주었다는 3자 뇌물 혐의 말이죠. 이 대표가 불리한 국면에 처할 때마다 구사해온 논리의 오류, 이른바 논점 회피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개인적 이득도 얻은 게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득을 스스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성남 구단을 잘 운영하는 걸 보니 능력이 있다,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라고 했죠. 세상이 흑과 백으로 뚜렷이 나뉜다는 생각은 헛된 가정에 불과합니다. 이 대표는 그 희망한 모래 위에 싸움의 논리를 쌓아 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이 대표는 이제 약자가 아니라 막강한 기득권을 휘두르는 거대 야당의 총수입니다. 때문에 스스로를 약자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대국민 기만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우리 정치의 수준을 보여주고 국가의 품격, 국민의 자존심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싸움의 반칙이 어딨어. 싸움엔 룰이 없는 거야. 1월 10일 앵커의 시선은 역사가 기록할 겁니다. 됐습니다. 미세먼지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수도권 지역은 내일도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이겠습니다. 먼지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며칠 더 기다리셔야겠습니다.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2도에서 시작해 낮에는 9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전주가 11도, 대구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불조심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비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겠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눈이 섞여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0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